2003년 6월 17일 화요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 헬랑자야 근처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이날도 평소처럼 작업을 준비하던 한 현장 노동자는 배수로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고 곧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히 출동한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 역시 현장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현장 인근에서 경찰은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차는 말레이시아 국산 브랜드인 프로톤 자동차였는데 차는 앞바퀴가 터진 상태였고 뒷좌석에는 피가 묻은 여성용 하이힐 한 짝이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왕메이중이라는 남성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차를 실제로 사용하던 사람은 그의 딸인 왕리쥐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왕리쥐안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갑자기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시신의 부검과 DNA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며칠 전 실종된 왕리쥐안, 영어 이름으로 캐니용이라 불린 28세의 미국 국적 중국계 IT 분석가였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평범한 저녁 식사 후 호련히 모습을 감췄던 그녀는 결국 실종 4일 만에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숨지기 전 최소 2차례 이상 누군가에게 추행당했으며 심지어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국 국적의 중국계 여성이라는 사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진 화교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범했던 식사 자리가 어떻게 그녀의 마지막 만찬이 되었는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날로 천천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3년 6월 1일 일요일 28세 데이터 분석가 왕리쥐안, 영어 이름 캐니용. 그녀는 오랜만에 고국 말레이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도 호텔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얼마 전 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 왕메이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캐니는 2년 전인 2001년 싱가포르계 미국인인 브랜드논과 결혼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외모와 지성 모두를 갖춘 왕리쥐안, 캐니. 그녀는 커리어도 탄탄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원만했으며 부부의 소득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 펄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어머니는 슬픔의 찬목소리로 아버지가 건강검진 중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고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캐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들도 곁에 있으니 우리끼리 잘 해볼게라고 말하며 캐니의 갑작스러운 귀국을 말렸지만 효심 깊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바로 귀국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머릿속엔 가족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 따뜻한 효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편 브랜드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캐니가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도운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덕분에 캐니는 일도 일상도 모두 뒤로하고 오직 아버지를 위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고국 말레이시아 땅을 밟은 캐니는 귀국 후 일주일 내내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다행히 의료진은 회복 경과도 매우 양호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캐니는 조금 더 고향에 머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를 오래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던 업무가 발목을 잡았고 무엇보다 2주간 떨어져 있던 남편과도 하루라도 빨리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쉬웠지만 결국 그녀는 6월 14일 토요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인 2003년 6월 13일 캐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위한 송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만찬은 쿠알라룸푸르 방사르 쇼핑센터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몬드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사람도 함께 했습니다. 바로 캐니에게 남편 브랜든을 처음 소개해준 절친 노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찬의 전반적인 진행을 도우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2003년 6월 13일 밤 캐니는 어머니와 함께 방사르 쇼핑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쿠알라룸푸르의 대표적인 쇼핑몰로 세련된 분위기와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해 외국인과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고 황급히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곧장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캐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차권을 차 안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대부분 주차장은 입구에서 주차권을 받은 후 차량으로 돌아가기 전에 요금 계산기에서 미리 결제해야 출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차를 뺄 수 없습니다. 케니는 잠시 주차권을 가지러 차로 되돌아갈지 고민했지만 이미 약속 시간이 많이 늦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차권은 식사를 마친 후에 챙기기로 했고 어머니와 함께 친구들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일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만찬은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의 재회로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식탁에는 대게와 스테이크를 포함해 다양하고 값비싼 요리들이 줄지어 올라왔고 케니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밤 10시를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효심 깊은 케니는 어머니가 피곤해 보인다는 걸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와 동생을 먼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렇게 케니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요금 계산기 앞에 도착한 케니 일행은 차례를 기다리며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케니는 문득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차에서 주차권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케니는 금방 다녀오겠다며 혼자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은 그 자리에서 케니를 기다렸으나 10분, 15분, 20분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동생이 케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는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두 모녀는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가 케니를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주차장을 샅샅이 살펴도 케니의 모습은 물론 그녀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식당으로 되돌아간 어머니와 동생은 혹시 케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로 간 건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남아있던 친구들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고개를 저을 뿐 케니의 행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행은 모두 함께 지하주차장 경비실로 달려가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규정상 자정이 지나야 전날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상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라졌는데 단순한 규정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경비원의 태도에 모두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여러 차례 요청과 설득을 이어갔고 마침내 경비원이 CCTV를 열람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미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CCTV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던 중 화면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케니가 자신의 차에서 주차권을 찾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신원 미상의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덮친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저항하는 케니를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뒤 곧장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고 차단봉을 들이받고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 속 조수석에 웅크린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납치된 케니였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어두워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고 납치범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지한 일행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케니가 실종된 시각은 이미 자정을 넘긴 상황이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한 사람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니의 가족과 친구들은 각자의 차량을 타고 도시 곳곳을 헤매며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케니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은 끝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론에 직접 도움을 요청했고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정당인 말레이시아 화인협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케니의 아버지 왕메이중은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심 곳곳에 실종자 전단지를 뿌렸고 딸을 찾는데 결정적 제보를 해준 사람에게 현상금 1만 링깃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의 뉴스 채널은 케니용 실종 사건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고 하루아침에 그녀는 말레이시아 전역이 주목하는 실종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문, 방송, 거리의 대화 속 어디서든 케니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충격이 커질수록 말레이시아 경찰을 향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실종 후 수일이 지나도록 어떤 유의미한 단서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내 화교 단체들은 사건 소식을 접하자마자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납치범에게 자수할 것을 촉구하며 케니를 무사히 풀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바다에 던진 돌처럼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무사 귀환을 바랐지만 마음 한편에는 케니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케니가 사라진 지 4일 뒤인 2003년 6월 17일 그녀의 시신이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케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가족과 친구들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케니의 부모님에게 직접적인 확인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그녀의 절친 노린과 노린의 여동생 누룰에게 신원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시신이 놓여있던 방 안, 노린은 문틈 사이로 잠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린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여동생 누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She came out crying and she said, "It's her. It's her." And I was like, "How do you know that?" I asked her so many times, "How can you be sure? How can you be sure it's her? You can't." And she just said, "It's the jeans she's wearing because that's my jeans. She borrowed it for me." And at that moment, it just felt like all hope was gone. 한편 케니의 남편 브랜든옹도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급히 미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케니의 치과 진료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신의 치아 상태는 그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실종되었던 케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납치한 인물이 곧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에서는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뒤 경찰은 3명의 목격자로부터 사건의 판도를 뒤흔들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경찰관 라비 찬드란이었습니다. 그는 6월 13일 밤 케니가 실종된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11시 15분경 도로변에 정차된 한 대의 프로톤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라비 찬드라는 차에 다가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당시 운전석에는 야구 모자를 쓴 남성이, 조수석에는 화교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비 찬드라는 그들에게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고 남성은 여자친구와 집안일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눈빛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라비 찬드라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별다른 저항 없이 신분증을 건넸고 그는 곧 남성이 아마드 나집 빈 아리스, 여성이 케니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은 양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듯한 손짓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는 간절한 신호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성 아마드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즉시 그 손짓을 멈췄습니다. 라비 찬드라는 두 사람이 단순한 커플이 아니라고 직감했고 그는 여성에게 즉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성이 돌연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급히 라비 찬드라는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차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에 차량을 따라갈 수 없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번호판조차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케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라비 찬드라는 두 사람이 건넨 신분증을 뒤늦게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쿠알라룸푸르 법원에서 서기로 근무하던 아미나 이샤크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6월 14일 자정이 막 지난 시각에 아이와 남편 형부와 함께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도착하는 언니를 마중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지만 출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아이의 젖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늦는 건 괜찮았지만 젖병 없이 우는 아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아미나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편에게 여기에서 기다릴 테니 집에 가서 젖병 좀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아내를 공항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황한 상황 속에서도 아미나는 선뜻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있던 형부가 타이어 교체를 도와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순간 아미나는 문제의 차량 안에서 웅크려 앉아있던 한 여성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도와달라는 손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아미나는 마침 젖병을 들고 돌아온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고, 남편이 확인을 위해 다가가려는 찰나 그 남성은 미처 교체하지 못한 타이어를 그대로 둔 채 차로 뛰어들어 시동을 걸고 순식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미나는 재빨리 차량 번호판을 메모했고 곧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 차량의 번호는 WFN6871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땐 아무런 추적도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케니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야 뒤늦게 목격자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목격자는 거의 살인범으로 몰릴 뻔했던 남자 아지잠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실종된 케니의 휴대전화 CM카드를 그가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03년 6월 14일 새벽 1시경, 아지잠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잠시 공사장 근처에 차를 세워 볼일을 보려던 그는 우연히 도로 옆에 세워진 차량 안을 무심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을 눈치챈 남성은 곧장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량을 몰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아지잠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차량이 도로 옆에 세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여성용 핸드백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공짜 핸드폰을 하나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심카드와 휴대전화를 팔아 약간의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점차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경찰은 통신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사망한 여성의 CM카드를 훔쳐 판매한 남성 아지잠을 추적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때 살인범으로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나 철저한 수사 끝에 그는 단순히 심카드를 훔쳐 판매한 절도범일 뿐 케니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진범이 체포된 뒤에야 아지잠은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3명의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인물은 라비 찬드란이 제출한 신분증 속 이름 아마드 나집 빈 아리스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실존 인물이었지만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는 가짜였고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 또한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름은 확보했지만 그의 실제 거주지나 활동 지역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던 경찰은 결혼기록부와 사회보장기관 자료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마드는 당시 27세였고 그는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의 관리자로 말레이시아 항공의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그의 배우자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정보는 훨씬 구체적이었고 집 주소는 물론 직장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아내를 은밀히 감시하기로 결정했고 며칠간 그녀의 거처 주변에서 아마드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자칫 섣불리 움직이면 용의자가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감시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은 아마드의 아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으며 또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들은 아이 아빠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 라고 말했고 결국 수사팀 내부에서도 회의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며칠 뒤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새벽 4시 마침내 아마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아마드는 조용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더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움직인 경찰은 그를 그대로 덮쳤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아마드는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용의자의 범죄 수법을 보고 극도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물을 상상했으나 실제로 체포 당시의 아마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온화했고 외모도 평범했으며 심지어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차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한 남성의 모습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이력은 더욱 의아함을 남겼습니다. 아마드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고 범죄 전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항공기 청소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으며 그의 아내는 은행의 고위직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부부는 3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둘째를 임신한 지 3달째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범죄를, 그의 가족, 친구, 이웃 누구도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후 아마드 역시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철저히 수색했는데 놀라운 물증들이 그의 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던 파란색 재킷과 청바지, 그리고 푸른색 야구 모자 1개, 현장 감식 결과 옷에 묻은 혈흔은 케니의 것이었고 그녀의 몸에서 검출된 체액 역시 아마드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 자백을 강요했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아마드는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아마드는 그날 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하나도 숨김없이 경찰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범행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아마드는 경찰을 데리고 케니를 납치했던 방사르 쇼핑센터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범죄를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혼자 앞좌석을 뒤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곧장 뛰어가 그녀를 차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차량 문을 닫고 손에 쥐고 있던 칼을 그녀에게 들이댄 뒤 도망치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케니를 납치했습니다. 아마드는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요금을 내지도 않은 채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중 그는 차 안에서 2차례에 걸쳐 케니를 추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녀를 범하려 했지만 이번엔 케니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한 아마드는 흉기를 휘둘러 그녀를 공격했고 케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공항에서 챙겨온 1000조각 을 꺼내 그녀의 목을 졸라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시신을 차량에 그대로 싣고 쿠알라룸푸르 외곽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인근 베수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그는 시신을 버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가득 채운 타이어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마드는 라이터와 휘발유를 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아마드는 불을 질러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결국 완전 범죄에는 실패했고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마드의 자백을 모두 기록한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2003년 9월 15일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서 왕리쥐안 케니용 살인사건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의 자백과 DNA, 혈흔이 묻은 옷, 그리고 목격자들까지 이 정도 증거라면 며칠 안에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마드는 악명 높은 변호사 무함마드 하니프를 선임한 뒤 첫 재판에서 기존의 자백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는 경찰의 강압적인 취조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취조 과정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임신한 아내와 아이 그리고 부모님까지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완전한 입장 번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드가 아무리 부인해도 눈앞에 놓인 증거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드의 변호사 하니프는 모든 증거가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만 보더라도 영상이 매우 흐릿해 사람의 윤곽만 겨우 식별할 수 있을 뿐 영상 속 남성이 아마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케니가 태권도 검은띠 유단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가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드의 변호사는 왜소한 체격의 그가 태권도 유단자인 케니를 쉽게 제압하거나 납치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케니가 2번이나 탈출 기회가 있었으나 탈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관 라비 찬드란을 만났을 때 그녀는 차문을 열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단지 손짓으로만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로 아마드가 타이어를 교체하느라 차량 밖에 있었을 때 케니가 차문을 열고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하니프는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사는 아마드와 케니가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쌍방의 동의로 이뤄진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케니의 사인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변호사 하니프는 이조차도 과격하게 관계를 가지는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는 아마드가 케니의 숨겨진 내연남이라는 고인을 모욕하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하니프의 막말은 말레이시아 사회의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한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고 가해자인 아마드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하니프의 변론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대부분은 그가 범인을 옹호하고 있다며 비난했지만 일부는 변호사의 주장처럼 아마드가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부터 케니는 일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피해자가 아닌 문란한 여성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와 아마드의 재판은 결론 없이 표류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진실보다 잔인한 여론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케니의 손과 목에 감겨있던 천 조각, 그건 일반 천이 아닌 항공기 유리 청소에 사용되는 특수 천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그런 천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합의된 관계였다면 흉기를 들 이유가 있었을까? 이 질문들 앞에서 아마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선서를 거부했고 증인석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침묵을 사실상 자백으로 판단했고 2005년 2월 23일 52일간의 재판 끝에 판사는 아마드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 추행 혐의로 징역 20년 그리고 태형 10대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최소 3건 이상의 주차장 관련 범죄가 그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더는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일부 진실은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마드는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이없게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년 뒤인 2009년 아마드는 마지막 카드로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의 술탄에게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9월 23일 캐니옹이 살해된 지 정확히 13년 만에 아마드는 카장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아마드는 이미 처벌받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마드의 범행 동기였는데 현재까지도 그가 케니를 죽인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형 판결 전 그는 평범한 가장이자 따뜻한 이웃이었고 판결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정말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마드가 케니를 죽인 범인이라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 여성 전용 구역을 만들고 고화질 CCTV와 긴급 알람 버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비극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케니 옹의 죽음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안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됩니다. 2005년 6월 16일 오전 9시 15분 싱가포르 칼랑강 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27세 청소부 무루간 카니아판이 강둑 끝에 버려진 갈색 골판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청소부가 평소처럼 상자를 들어 쓰레기통에 옮기려는 순간 놀랍게도 상자가 그대로 터져 버렸습니다. 청소부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평생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상자 안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로 보이는 물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놀란 청소부 무루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곧 출동한 경찰이 상자 속을 확인하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자 안에는 여자의 하반신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함께 있던 신문지 조각은 싱가포르 화교 사회에서 널리 읽히는 중국어 석간신문 연합만보였습니다. 구독자가 워낙 많은 신문이었기 때문에 신문 조각만으로는 신원 특정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발견된 건 신체의 일부에 불과했기에 이것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몇 가지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정말 자국 내에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도 범죄율이 낮기로 유명한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 칼랑강이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칼랑강은 싱가포르 해협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백 척의 선박이 오가는 항로에 속해 있었습니다. 즉 이 시신이 외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칼랑강 인근은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배 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유해가 조류를 따라 흘러와 칼랑강 근처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경찰은 상부에 요청을 올려 사건 당일 칼랑 분지 주변을 통과한 모든 선박의 출입 기록을 조회하기로 결정합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반경 4km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수색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색을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강 건너편 첫 번째 상자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번 상자 안에는 피해자의 상반신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담겨 있었고 첫 번째 상자와 마찬가지로 녹색 비닐봉지와 신문지로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두 상자는 포장 방식과 외형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경찰은 두 유해가 동일인의 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상자에서는 수사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상품 바코드와 유통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고 상자 안 시신의 손에서는 지문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코드와 라벨 정보를 추적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싱가포르 현지 매장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이로써 시신이 단순히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범행 자체가 싱가포르 내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편 법의학팀은 지문 분석에 착수했고 6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냅니다. 피해자는 22세 여성 류홍메이. 그녀는 중국 지린성 창춘 출신으로 싱가포르에서 3년째 타지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류홍메이는 당시 싱가포르 세랑군 산업단지인 노스 에비뉴 5번가의 한 전자공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놀랍게도 공장 측은 며칠 전부터 류홍메이의 실종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미 실종 신고도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공장을 찾아가 류홍메이의 근무 기록과 사물함 등 개인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눈에 한 장의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불량행위 경고장 지난해 9월 27일 자로 회사 측이 류홍메이에게 발급한 공식 징계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류홍메이가 그녀의 상사와 근무 시간 중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동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동료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계속해왔고 그러던 중 2004년 9월 14일 결정적인 장면이 한 직장 동료에게 포착됩니다. 그날 두 사람은 회사 사무실에서 대놓고 관계를 가지다가 마침 지나가던 동료에게 현장을 들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곧바로 회사 경영진에 보고되었고 약 2주 후 두 사람 모두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류홍메이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수긍했지만 그녀의 상사는 회사의 징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당시 류홍메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날은 류홍메이의 생일이었고 단지 가볍게 입을 맞췄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은 단순한 축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경영진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류홍메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직원이었고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나 승진할 만큼 실력 또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상사의 개인적인 관계가 알려진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녀의 성과가 순전히 능력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상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뒷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상사의 이름은 량사오추. 당시 그의 나이는 55세였고 아내와 세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는 류홍메이보다 무려 33살이나 나이가 많았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아들이 류홍메이보다 겨우 2살 많았다는 점입니다. 불륜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경찰은 곧바로 수상함을 감지하고 량사오추를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처음에 경찰은 류홍메이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단순한 실종자 조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량사오추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량사오추의 말과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감지합니다. 량사오추는 처음부터 류홍메이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신문 내내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 떨고 있었고 질문이 이어질수록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때 수사관은 그의 왼쪽 손가락 관절 부근에서 작은 찰과상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이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라고 묻자 량사오추는 집에서 배관을 수리하다 생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곧바로 그럼 직접 집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했고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수사관들은 그의 집 곳곳에서 수상한 물품들을 발견합니다. 일부러 감춘 듯 수납장 안쪽 구석에 밀어 넣어둔 중국어 신문 더미, 그리고 거실과 아들 방에서 나온 녹색 비닐봉지와 주방에서 나온 이가 나간 칼, 고무망치, 밀봉용 테이프, 마지막으로 프레임에 혈흔이 묻어있는 자전거 한 대까지. 이 증거들이 시신이 담긴 상자에서 발견된 포장물들과 일치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직접적인 물증으로 공식 기록했습니다. 량사오추는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사건 당일 그의 가족들의 동선도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장녀는 해당 일에 태국 여행 중이었고 아들은 학교에, 막내딸은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량사오추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고 동시에 법의학팀을 그의 자택에 투입해 현장 감식을 시작합니다.
현장 분석 결과 경찰은 량사오추의 집이 범행이 이뤄진 1차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곧 이상한 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범행이 발생했다면 가장 많은 흔적이 남았어야 할 욕실이 너무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수사를 총괄하던 임 형사는 10년 전 1996년 4월 19일 처형된 한 사형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의 이름은 존 마틴, 당시 36세였던 영국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욕실이 지나치게 깨끗했던 현장이 있었는데 결국 세면대 하부 배수구 안쪽에서 피 한 방울이 발견되며 결정적 증거가 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임 형사는 그때처럼 세면대 하부와 배수구 안쪽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나 안타깝게도 이번엔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임 형사의 시선이 화장실 변기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 그곳에서 마침내 단서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임 형사는 즉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췄고 변기 바닥 틈 사이에서 아주 작은 붉은 얼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직경 2mm 남짓,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혈흔 자국이었습니다. 임 형사는 얼룩을 곧바로 채취해 감식팀에 넘겼고 검사 결과 그것은 류홍메이의 혈흔으로 확인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상황. 그러나 이쯤 되면 자백할 법도 한 량사오추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임 형사는 잠시 침묵한 채 조용히 량사오추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6월 17일 새벽 4시 40분 임 형사의 압박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마침내 량사오추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내 손으로 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류홍메이가 먼저 죽음을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함께 세상을 떠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저 그녀의 뜻을 따른 것뿐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입을 연 량사오추. 하지만 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 이 평범해 보였던 중년 남자를 끔찍한 범죄자로 만들었을까? 결국 수사관들은 량사오추라는 남자의 인생을 처음부터 철저히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주인공 량사오추는 1955년 4월 19일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중국계 남성이었고 그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 군 복무를 했으며 전역 후 1976년 그는 싱가포르 전신전화국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무려 20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을 병행해 1983년에는 싱가포르 폴리테크닉에서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회사를 떠나 개인 사업에 뛰어들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과 부족한 결단력은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고 결국 1997년 4월 그의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갔고 곧 이번 사건이 벌어진 전자부품 공장에 생산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량사오추는 야간 전담조로 일하며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오랜 경력 덕분에 그는 10여 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 일했고 한 달 수입은 약 3,700 싱가포르 달러로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3조를 맡았지만 2004년 1월부로 4조로 이동하여 새로운 인력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당시 류홍메이는 량사오추가 관리하던 4조 생산 라인의 작업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팀에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13일 류홍메이는 량사오추의 추천을 받아 승진했고 급여 인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비공식적인 연인 사이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량사오추의 내연녀였던 류홍메이는 2002년 중국 지린성에서 싱가포르로 건너왔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의 전자부품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한 달 급여는 약 1,400 싱가포르 달러였으며 세 달에 한 번씩 2,000 싱가포르 달러를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003년 중반 류홍메이는 중국에 있던 자신의 친언니를 싱가포르로 데려왔고 언니와 함께 싱가포르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자매의 운명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바로 현지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류홍메이는 33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의 내연녀가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24일 언니는 현지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결혼식은 같은 해 9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류홍메이는 언니의 결혼식에 브라이드메이드로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왜 그녀는 죽음을 선택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량사오추에게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류홍메이가 당시 어떤 이유로 자신과 함께 죽자고 이야기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량사오추는 류홍메이와 자신의 집에서 잠자리를 가진 뒤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류홍메이가 그에게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가정을 꾸리고 있던 량사오추는 즉시 그 제안을 거절했으나 류홍메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생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그저 함께 있어 달라고 거듭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량사오추는 이럴 거면 그만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류홍메이는 잠시 말을 멈췄고 갑자기 감정이 가라앉은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그럼 우리 그냥 같이 죽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내가 먼저 갈 테니 반드시 따라와 줘야 한다고 말했고 량사오추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방 안에서 수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본 채 앉아 있었고 량사오추는 말없이 수건을 류홍메이의 목에 감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점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녀에게 괜찮냐는 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그의 말에 그녀는 응 괜찮아 계속해도 돼 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결국 숨이 멈춘 채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류홍메이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 량사오추는 겁을 먹고 급하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랐고 결국 류홍메이를 따라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던 점은 그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은커녕 싱가포르 응급전화번호인 995의 전화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량사오추가 생각한 건 하나, 어떻게든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량사오추는 딸이 저녁 6시쯤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그는 야간 근무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류홍메이의 시신을 욕실로 옮겼고 그곳에서 칼과 망치를 들고 싱가포르 범죄사의 길이 남을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마친 량사오추는 류홍메이의 유해를 나눠 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전거를 이용해 3차례, 택시를 타고 2차례, 총 5번에 걸쳐 류홍메이의 유해와 개인 소지품을 다른 장소에 나누어 유기합니다. 당시 그는 시신을 여러 장소에 분산시켜 버리면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는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을 했습니다. 모든 처리를 마친 그는 샤워조차 하지 않은 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출근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류홍메이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그것을 비닐봉지에 담아 출근길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류홍메이는 량사오추의 손에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량사오추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량사오추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었고 그 경우 그는 사형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류홍메이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조차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당시 고온다습했던 기후로 인해 부패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나도록 류홍메이의 유해 중 5부분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량사오추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3부분은 싱가포르 강에 나머지 2부분은 시내버스 정류장 쓰레기통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기상청과 협력해 당시의 바람 방향과 유속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유해는 여전히 강 속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초기 유기 지점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강의 물살은 매우 느렸고 유해가 담긴 비닐봉지의 무게는 약 4kg 남짓이었기에 큰 이동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수부대 30명을 투입해 강 주변과 숲을, 하수관까지 사사치 수색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사를 이끌던 임 형사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혹시 유기된 봉투가 청소 작업 중에 수거된 건 아닐까? 그는 곧장 싱가포르 강 청소를 담당하는 부두관리소로 향했고 현장 근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청소 담당자에 따르면 싱가포르 강은 이틀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되며 수거한 쓰레기들은 모두 남쪽 시스터즈 아일랜드 인근으로 이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섬은 대형 폐기물 처리선과 청소선의 중간 거점으로 해상 쓰레기 분류 및 폐기 작업이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청소 담당자의 말을 듣자마자 임 형사는 바로 시스터즈 아일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임 형사가 도착했을 때
때 담당자로부터 쓰레기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싱가포르 강에서 수거된 쓰레기들이 최종적으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소각 시설인 투아스 남부 소각장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는 지체 없이 공장으로 전화를 걸어 소각 중단을 요청했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숨이 막힐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시간은 없었고 단서 하나라도 놓친다면 진실은 영영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수사팀은 마스크를 쓰고 삽을 든 채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를 열어가며 밤늦도록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10시간, 무려 3톤 가까운 쓰레기를 뒤지던 중 임 형사의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직감이 발동한 그는 곧바로 망설임 없이 발밑에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침내 류홍메이의 남은 유해 일부가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머리 부위에는 외상의 흔적이 없었지만 좌측 다리 근육 속에서 2개의 미세한 금속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금속 조각은 량사오추의 집에서 압수한 고기 칼의 절단면과 정확히 일치했고 칼날 가장자리의 마모 흔적까지도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건 류홍메이의 몸에서 방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량사오추가 주장한 류홍메이의 동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에 일말의 설득력을 부여하는 요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끝까지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에도 량사오추의 진술을 반박할 단서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상 징후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류홍메이가 사망하기 전 그녀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이 거의 전액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범행 전후로 그녀의 카드가 사용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류홍메이도 사건 발생 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직접 경찰에 카드 도난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은행 CCTV가 확보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신고 다음날 류홍메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 형사는 즉시 은행 CCTV 영상을 확인했고 모자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루엣만으로 영상 속 인물이 량사오추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시 모를 쌍둥이 동생의 가능성도 철저한 동선 확인을 통해 완전히 배제되었고 결국 영상 속 범인은 량사오추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다시 수색했고 CCTV에 찍힌 녹색 스웨터, 야구 모자, 파란 반바지를 전부 확보합니다. 이쯤 되자 경찰은 량사오추가 류홍메이의 죽음을 도와준 사람이 아닌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을 훔친 뒤 잔인하게 내연녀를 살해한 살인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짜 범행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 량사오추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서도 그는 여전히 류홍메이가 먼저 죽기를 원했고 자신은 단지 도와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드를 훔쳐 그녀의 돈을 인출한 사실만큼은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모든 걸 단지 류홍메이를 놀래켜주기 위한 장난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눈빛으로 량사오추를 노려보며 도대체 왜 그녀의 돈을 훔친 거냐며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관의 추궁 끝에 량사오추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05년 6월 13일 호텔에서 내연녀 류홍메이가 샤워를 하던 틈을 타 직접 그녀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오후 3시에 호텔에서 퇴실한 뒤 약 2시간 후인 5시쯤 돈을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 바로 그녀에게 카드와 현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즉시 그의 진술에서 중대한 모순을 발견합니다. 우선 류홍메이의 집에서는 그 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돈과 카드를 돌려받았다면 류홍메이가 굳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장난이었다는 량사오추의 해명과 전혀 다른 금융 기록도 확보하게 됩니다. 카드를 훔친 6월 13일 하루 동안 량사오추는 무려 4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 $1000는 인출에 성공했고 두 번째 $100도 인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1000 인출 시도는 실패했고 네 번째 $1000 인출 시도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인출 시도와 실패 기록은 그가 말한 장난이라는 해명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정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류홍메이의 카드를 이용해 생필품까지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4일에도 얼굴을 가린 채 또다시 출금에 나섰고 이번엔 $960를 인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700 이상이 인출되거나 사용된 기록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류홍메이
류홍메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결혼식에 브라이드메이드로 참여할 계획이 있었고 최근엔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했으며 다음 달 휴가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최근에 언니의 추천으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결혼할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황에서도 류홍메이는 삶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량사오추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체포된 지 10일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류홍메이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돈 때문에 그녀를 죽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경찰에게 범행 당일 어떻게 그녀를 죽였는지 구체적인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05년 6월 14일 밤 류홍메이는 량사오추에게 얼마 전 카드를 분실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곧 은행 CCTV를 확인할 예정이며 자신도 다음날 직접 경찰서에 가서 CCTV 영상을 볼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그 자리에서 류홍메이에게 경찰서에 가기 전에 내 집에 들러달라며 다음날 아침 약속을 잡았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사건 당일 량사오추는 처음엔 그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카드와 현금을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류홍메이가 화가 나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한다면 자신의 삶은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고 결국 그는 사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량사오추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류홍메이의 감정을 떠보며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류홍메이에게 왜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류홍메이는 그가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이며 가족을 잘 돌보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했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량사오추는 카드와 돈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불륜을 이어가며 살 수 있을까? 차라리 저 세상에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류홍메이는 량사오추의 말에 알겠다고 했으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자신을 해칠 거라고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고 단지 함께라는 말 하나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끔찍하게도 량사오추는 처음부터 그녀를 죽일 생각이었고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건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량사오추는 류홍메이를 살해한 뒤 그녀의 시신을 싱가포르 전역에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2006년 5월 3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첫날 량사오추는 갑작스럽게 이전 자백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자백 조서가 수사 책임자였던 임 형사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그가 자필로 서명한 자백 문서, 집 내부에서 발견된 다수의 물증과 CCTV 영상, 그리고 기존에 확보된 증언 및 수사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량사오추는 이어서 류홍메이의 시신에 방어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녀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들은 방어 흔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죽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류홍메이가 체구가 왜소했기 때문에 상황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탓에 저항할 여유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자 결국 재판부는 량사오추에게 당시 범행 상황을 직접 재현해볼 것을 명령했습니다. 량사오추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 범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시연 도중 그의 얼굴엔 이해할 수 없는 묘한 웃음기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셀리나 룸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량사오추의 그 미소는 그냥 웃음이 아니었어요. 소름 돋았죠. 재판장이 꽁꽁 얼어붙는 듯했고 감정이 뒤틀린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2006년 5월 19일 결국 량사오추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해 9월 형을 뒤집기 위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2차 항소 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년 뒤인 2007년 11월 량사오추는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했지만 이 역시 거절되었고 같은 해 2007년 11월 30일 이날 아침 량사오추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2005년 7월 11일 류홍메이의 장례식이 싱가포르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약 15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으나 안타깝게도 중국에 있던 그녀의 유족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류홍메이의 유골은 그녀의 고향인 중국 지린성 창춘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류옥메이는 살아갈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었고 그녀는 단지 믿어선 안 될 사람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량사오추에게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욕망과 이기심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신뢰가 한순간에 어떻게 비극으로 뒤바뀔 수 있는지 이 사건은 그 잔혹한 진실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됩니다. 2016년 7월 12일 싱가포르 유명 관광지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인근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종된 여성은 중국 텐진 출신 엔지니어 최학열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7월 11일 저녁이었으며 그날 밤 9시 15분경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7월 12일 갑자기 최학열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중국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연락했지만 부모님은 딸과 어젯밤에도 아무 일 없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딸이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최 씨의 부모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싱가포르까지는 4,000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현지에 있는 딸의 회사 동료들에게 먼저 딸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종 3일째가 되던 2016년 7월 14일 최 씨의 직장 동료가 싱가포르 경찰에 연락하여 그녀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최학열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관련 커뮤니티와 채팅방 그리고 사회관계방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최 씨는 싱가포르를 떠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였고 가장 먼저 직장 동료들과 집주인을 불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집주인 모두 최 씨가 실종 직전 누군가와 전화로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동료들은 당시 최 씨가 상대방에게 돈, 우리 엄마한테 말할 거야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주인도 그녀가 집을 나설 당시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집주인에 따르면 최 씨는 사라진 날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새벽 6시쯤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보통 그녀의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고 회사도 지하철로 단 2정거장 거리였기에 이처럼 이른 출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실종 당일 오전 6시 56분경 지하철역에 진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약 7시경에는 회사 인근의 원노스역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해당 시간대에 원노스역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몇 시간에 걸쳐 모든 지하철역의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마침내 최학열의 모습이 찍힌 장면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회사 근처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인 주쿤역 출구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역을 나서자마자 길가에 멈춰 선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 검은색 BMW 차량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추었고 그녀는 곧바로 조수석에 탑승한 뒤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추적하였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일 후인 2016년 7월 19일 마침내 차량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냈습니다. 최학열을 태우고 사라진 검은색 BMW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레슬리 쿠라는 48세 싱가포르 남성이었습니다. 레슬리 쿠는 당시 싱가포르에서 한 세탁소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문제의 BMW 차량은 그의 아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전자는 레슬리 쿠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레슬리 쿠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인터뷰 결과 그는 실종된 최학열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레슬리는 7월 12일 아침 자신의 BMW 차량에 최 씨를 태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당일 최 씨가 잠시 차량에 동승한 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주차장에서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진술에서 레슬리는 최근 최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세탁소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었으며 이후 세탁소 사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레슬리는 최 씨가 7월 10일에 투자금의 절반을 돌려받았고 불과 이틀 뒤인 7월 12일에 다시 남은 금액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레슬리에 따르면 원래 이날은 세탁소 사장과 최 씨 그리고 자신이 함께 만나 투자금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 씨가 갑자기 사장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을 바꾸었고 레슬리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며 격한 감정을 표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레슬리는 최 씨가 자신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화가
화가 나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주차장에서 최 씨를 내리게 한 뒤 그곳을 떠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레슬리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그가 최 씨와 함께 방문하였다고 주장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BMW 차량의 주차 기록과 주차장 내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차량은 실제로 약 22분간 주차장에 머무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차량이 주차장을 떠날 당시 최하결의 모습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레슬리 쿠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현장에서 그를 체포한 뒤 그가 운전하였던 검은색 BMW 차량을 증거물로 압수하였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곧바로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의 법의학 전문 기관인 보건과학청으로 이관되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보건과학청으로 이관된 BMW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의 조수석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차창에서는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 최하결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레슬리 쿠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레슬리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최 씨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끝까지 최 씨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갑자기 침울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면회가 허락되자 레슬리는 아내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였고 어린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이후 면회를 마친 아내가 경찰서를 떠나자 레슬리는 경찰을 향해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함께 가시죠. 2016년 7월 20일 저녁 8시 경찰은 레슬리 쿠가 지목한 장소인 림추강 8번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최 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금속 재질의 철제 창고 하나와 희미하게 풍기는 석유 냄새 외에는 어떠한 단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뭐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추궁하자 레슬리 쿠는 갑자기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말을 남겼습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겠지만 지금 그녀의 시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 레슬리는 당황한 경찰들에게 최 씨의 시신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화염이 시작된 지점이 두 곳이었다고 말했고 첫 번째는 철제 구조물 내부, 두 번째는 그 구조물 바로 옆에 있는 배수로 내부라는 미스터리한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레슬리는 침착한 태도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두 지점을 오가며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이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자 레슬리는 아직 놀라긴 이르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무려 3일 동안 밤낮으로 현장을 오가며 숯과 휘발유를 계속 보충해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뒤 남은 재와 유해 물질을 바닷가에 흩뿌려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아침 경찰은 20여 명의 수사관과 탐지견을 동원하여 금속 구조물과 배수로를 중심으로 반경 2km 구역을 집중 수색하였습니다. 수색은 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뼈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과 머리카락 한 가닥 그리고 여성용 속옷의 금속 단추, 마지막으로 불에 탄 섬유 조각 등이 확보됩니다. 경찰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보건과학청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였고 일주일 뒤 감식 결과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뼈 조각은 인간의 유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머리카락 역시 모근이 없어 최 씨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수사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지만 보건과학청은 아직 단정을 내리기엔 이르다며 최첨단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과학청은 분석을 위해 최하결 씨 가족의 모발 샘플을 요청하였고 경찰은 중국에 거주 중이던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모발을 제공받아 싱가포르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발 샘플은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에 활용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모근이 없는 머리카락이 최하결 씨의 것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최하결 씨가 실종 당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꽃무늬 원피스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특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은 당시 이미 매장에서 품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쇼핑몰 측의 협조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반 고객 2명을 확인하였고 이들로부터 동일한 원피스 2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보건과학청으로 보내져 정밀 분석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탄 섬유 조각과 동일한 소재 및 패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슬리 쿠 본인 역시 해당 원피스가 사건 당일 최하결 씨가 입고 있던 옷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최 씨가 레슬리가 지목한 장소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자 드디어 2016년 7월 25일 레슬리 쿠는 경찰에게 범행의 전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레슬리 쿠는 당시 최하결 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심한 분노를 표출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람이 적은 곳으로 차를 이동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차량을 도로 옆에 세운 뒤 최 씨와 차분히 대화를 나눠볼 생각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 씨는 오히려 더욱 격해진 상태였고 자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급기야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행동에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손에 힘을 주어 최 씨의 목을 졸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그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 코에 손을 가져다 대어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응급처치도 시도하지 않았고 그녀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수석 등받이를 눕힌 뒤 그녀의 몸 위에 세탁소용 비닐백을 씌우는 등 시신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키 158cm의 최하결 씨는 세탁용 주머니에 완전히 가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곧 차량을 인근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주차장으로 이동시켰고 그곳에서 한동안 차량 안에 머무르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약 20분 뒤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목적지 없이 도심을 떠돌기 시작하였고 여러 장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레슬리는 처음 출발한 곳에서 약 40km 떨어진 림추강 8번 골목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이 장소가 미리 떠올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소각 또는 매장 모두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확인한 그는 혼자서 땅을 파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다른 시나리오였던 소각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였고 이렇게 레슬리는 3일 동안 현장을 오가며 최 씨를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진술을 마친 레슬리 쿠는 숯과 휘발유를 구입한 3곳의 상점과 소각을 위해 3일 동안 머물렀던 2곳의 호텔의 위치를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과 함께 샘바왕 해안가 근처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최 씨의 유해를 바다에 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는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레슬리 쿠의 진술에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최하결 씨와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녀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메시지 기록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레슬리 쿠가 체포된 이후 최 씨의 직장 동료였던 장혜니는 경찰에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녀는 7월 14일 자신과 함께 실종 신고를 했던 인물이 바로 레슬리 쿠였으며 그가 최하결 씨의 남자친구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어 최 씨의 부모님 또한 딸이 6월 말 중국에 귀국했을 당시 조심스럽게 한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었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최하결 씨는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혼한 경력이 있고 12세 아들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최하결 씨의 아버지는 해당 교제를 명확히 반대하며 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은 딸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더 이상 깊게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도 부모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기에 부모님은 이번에도 그러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도 부모님은 딸의 실종을 남자친구와 직접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최하결 씨는 생전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애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녀의 동료였던 장혜니 역시 불과 한 달 전 영화관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뒤에야 최 씨가 연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레슬리 쿠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자신은 기혼자이며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하결 씨와는 단지 평범한 친구일 뿐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레슬리 쿠는 최 씨와 함께 영화를 본 이유에 대해 최하결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최 씨가 올해 초 세탁소 투자 명목으로 2만 싱가포르 달러를 건넸으며 자신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영화를 함께 본 것뿐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상 최하결 씨가 먼저 접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평소에 최 씨가 자신에게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의 생일에 사무실로 금목걸이와 꽃 그리고 케이크를 보낸 것 역시 그 요청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연히 그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레슬리 쿠의 거짓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 문서를 그의 눈앞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문서는 최하결 씨가 생전 사용하던 칫솔에서 채취된 DNA 감식 결과였습니다. 해당 결과에서는 레슬리 쿠의 DNA가 명확히 검출되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수준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돈과 여자의 몸을 탐하며 거짓으로 일관해온 레슬리 쿠의 실체는 이 시점에서 비로소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레슬리 쿠는 1968년 싱가포르에서 태어났으며 두 차례의 결혼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혼은 1995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한 은행에 재직 중이었고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경영진 자리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불법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하였고 점차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준 뒤 곧바로 불법 도박장으로 향하는 삶을 반복하였으며 도박장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에 달했습니다. 결국 그의 첫 번째 결혼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같은 해 그는 두 번째 아내인 두 씨와 재혼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달리 두 번째 아내인 두 씨는 레슬리를 매우 너그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불법 도박장에 함께 가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의 가정폭력 사건까지 용서한 사실은 주변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2004년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며 가정은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두 씨는 이제 삶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레슬리는 금전적 문제로 문서를 위조하였고 결국 6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잠시 조용히 사는 듯 보였으나 안타깝게도 레슬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박뿐 아니라 여자 문제까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과자이자 기혼자, 심지어 경제적 여유조차 없었던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주변의 여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가 동시에 여러 여성을 만났던 목적은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여자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받아냈으며 도박으로 진 빚조차도 이들이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돈의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돈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그의 내연 여중 한 명이 두 씨를 직접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서 레슬리 쿠의 사기 행각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기 및 기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복역 중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고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분류되어 형량이 감형된 뒤 조기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레슬리 쿠는 싱가포르의 한 세탁소에 취업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수감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전과 때문에 채용은 어려울 것이라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세탁소 사장이었던 애들리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레슬리는 사장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매우 성실하게 일했고 입사 3일째 되던 날 기존 직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그는 곧바로 현장 책임자 역할인 슈퍼바이저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레슬리는 주어진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매달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형편 속에서도 가정을 책임지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할부로 차량 한 대를 구입해 주었는데 이 차량이 바로 사건 당시 사용된 BMW 차량이었습니다. 연말에는 아내와 함께 지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준비해 직접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당시 지역 신문은 그를 갱생의 상징으로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칭송이 이어지고 생활이 점차 안정되자 레슬리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여성에게 접근하며 자신을 부유한 집안 출신의 미혼 남성이자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거짓말로 주변의 여자들을 차례차례 속였습니다. 2014년 10월 레슬리는 조취란에게 세탁소 투자 명목으로 10,000 싱가포르 달러를 갈취했고 2015년 초에는 같은 수법으로 카렌에게 30,000 싱가포르 달러를 받아냈고 2016년 초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최하결에게 20,000 싱가포르 달러의 투자금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은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레슬리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회유하며 안심시킨 뒤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하결 씨였습니다. 레슬리 쿠와 최하결의 첫 만남은 다소 극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12월 최 씨는 이별한 전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그의 아파트까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고 울음소리에 경비원이 달려와 즉시 자리를 떠나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거주하던 레슬리 쿠였습니다. 레슬리는 경비원을 막아서며 최 씨가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였고 경비원을 돌려보낸 뒤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 중이며 현재 미혼이라는 정보를 일부러 흘렸습니다. 가벼운 친절에 더해진 이 한마디는 그녀로 하여금 그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 그는 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손해예요.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최하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말을 건네준 그에게 마음이 움직였고 연락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만난 후 그녀는 레슬리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2016년 초 레슬리 쿠는 투자를 빌미로 최하결에게 임한 싱가포르 달러를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이후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화와 메시지 답장은 점점 늦어졌고 어떤 주는 일주일 내내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레슬리 쿠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즉시 그녀는 레슬리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는데 레슬리에게 진실을 알아차린 여자친구를 달래는 일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결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내와는 이혼을 준비 중이다 라며 말을 돌렸고 요즘 연락이 뜸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12살 난 아들을 돌보느라 바빴다고 설명했습니다. 뜻밖에도 최하결은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와 결혼해 아이를 갖고 싶다는 미래까지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최 씨의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슬리는 그녀에게 점점 더 무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전인 2016년 7월 7일 최하결은 우연히 레슬리의 개인 SNS를 들여다보다가 한 여성 계정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기분이 든 그녀는 해당 계정을 클릭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최근에 올린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레슬리가 있었고 그의 옆에는 계정의 주인이자 레슬리의 아내인 두씨 그리고 그들 사이에선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레슬리는 분명 최근에 이혼했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 관계가 어딘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녀는 다시 한번 레슬리에게 자신이 투자한 2만 싱가포르 달러를 달라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추궁은 레슬리 쿠를 점점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조바심이 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최하결에게 돌려줄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만나고 있던 다른 여자친구 4명에게 차례로 돈을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그중 중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 장홍은 다행히 빠르게 송금을 해 주었지만 그녀가 보낸 돈은 고작 5만 위안 싱가포르 달러로 환산하면 약 9천여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갚아야 할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여자친구들은 각각 힘들다는 이유로 모두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점점 다급해진 레슬리는 심지어 헤어진 지 1년이 넘은 옛 연인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도 혼자야. 우리 결혼하자. 당연히 아무런 답장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6년 7월 12일 새벽 5시 38분 그녀는 레슬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네가 일하는 세탁소로 가겠다고 통보하려 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정확히 1만 싱가포르 달러. 하지만 레슬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려 7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고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오전 6시가 넘어서야 레슬리는 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하결은 레슬리에게 지금 바로 세탁소에 가서 당신의 사장에게 너가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다 말해버리겠어 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말에 레슬리는 그제야 일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급히 최하결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침 8시 레슬리는 직접 차를 몰고 와 최하결을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최하결에게 돈은 안 주고 계속해서 사장에게 가지 말아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최하결은 그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세탁소 사장에게 찾아가겠다고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버티기 작전으로 상황을 무마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하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슬리는 점차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 그녀를 공격했고 이렇게 최하결은 내연남 레슬리의 손에 목숨을 잃고만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범죄는 살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만 총 89,000 싱가포르 달러에 달했고 그중 4만 달러는 직장에서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결국 레슬리는 살인죄 외에도 5건의 사기죄와 2건의 자금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레슬리 쿠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2019년 8월 19일 싱가포르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왜 사형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슬리의 살해 방식이 특별히 잔혹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레슬리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진정시키고 세탁소 사장과 마주하지 못하게 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고 당시 레슬리 쿠의 나이는 51세였습니다.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따라 나이를 이유로 태형은 면제되었습니다. 레슬리는 항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는 창의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사실상 그곳이 그의 남은 삶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